좀 여유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자리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데서 이렇게 특히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저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나 이렇게 반성도 좀 하고 이 분위기가 이렇게 오붓하니까 저도 좀 편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는 많은 걸 좀 조절해가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 제목을 북한 경제개발의 플랫폼이라고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책을 쓴 게 이제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라는 책이 한 달 전에 나왔고요. 사실은 4년 전에 이제 서울평양 메가시티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서울평양이 아주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네트워크 경제를 구축해서 남북이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을 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담았었고, 요번에 나온 이제 서울평양 스마트시티는 그 도시간 협력이라는 기존은 동일한데 추가적으로 남북한이 첨단 기술을 적용해보자, 북한에. 그래서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남북한이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이디어를 좀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사실 오랫동안 이제 회사원으로 삼성전자에 근무하다가 회사에서는 북한과 관련 없는 그런 업무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경이 아력하고 따로 근무하고 그러다가 이제 올해 4월부터 거시대로 옮겨가면서 이제 낮에도 떳떳하게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북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하고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 슬라이드를 먼저 제가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그 싱귤러리티 있으니 한국어로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으로 번역되었는데, 레이 커즈와이라는 이제 미래학자가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했냐면, 이 녹색 그래프, 인간의 지능은 역사가 발전하면서 선형적으로 이렇게 점차 진행을 해서 이제 발전하는데, 여기 빨간색 그래프가 뭐냐면 뭐 기계지능,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능이 기술 발전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트랜스 휴먼이라고 말했죠. 인간과 기계가 이제 머지되는 그런, 그래서 기계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인류가 완전히 대전환을 이룰 수 있다. 그 지점이 바로 이제 여기를 싱귤러리티 특이점이라고 봤는데, 대략 예측을 뭐 2025년에서 45년 사이에 아주 큰 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과거 우리가 5년 전, 10년 전 이랬으니까 앞으로는 변화 속도가 좀 더 기울기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해도 향후 5년간, 10년간은 이렇게 될 거야. 우리가 휴대폰 옛날에는 없었고 삐삐 썼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결국은 선형적인 그래프에 우리가 바탕을 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 특이점을 지나게 되면 기하급수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변화들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과거에는 먼 미래일 거다, 우리 세대에는 오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나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문제는 이 지점이 우리한테 임박했다는 거죠. 우리한테 임박해서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삶에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게 이제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 아주 급격하게 상상을 초월한 변화가 우리 생애에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 인공지능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 경제개발, 남북한 경제협력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여전히 과거 개발도상국 발전 모델, 중국이 이랬고 베트남이 이랬고 우리 과거 70년대 한국이 어떻게 발전했으니까 북한도 좀 더 빨리 효과적으로 그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를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남북한 경제협력도 새로운 관점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4차 산업혁명과 북한 경제개발을 두 개가 서로 다른 이질적인 거라고 띄워놓고 생각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얘기할 때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뭐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그 스마트 제조 방식에 집중하고, 일본은 로봇, 뭐 미국은 AI에 집중을 하는데, 저는 이제 조금 좀 다른 관점에서 해본다면 1차 산업혁명이 우리 그 인간의 노동력이나 동물의 노동력을 사용해서 하고 있던 농경시대로부터 대전환을 이룬 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노동력을 자동 생산했잖아요. 노동을 기계가 자동 생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2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전기가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이 강해졌고, 3차 산업혁명 때는 이제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좀 더 정밀한 정보화를 활용했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은 무엇이냐고 봤을 때 인공지능, 기계지능이 도입됨으로써 이제는 지능과 지혜를 자동으로 만든다는 거죠. 1차 산업혁명이 노동을 자동 생산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지능을 자동 생산하는 이런 변화인데, 이게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어디 따로 우리 삶과 동떨어지는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 거죠.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한테만 영향을 끼치고 첨단 산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끼친 게 아니고 우리 삶의 전반에서 우리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야와 모든 산업에서 지능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4차 산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존의 항만이면 스마트 항만으로 바뀌고, 기존의 공장이 스마트 팩토리로 바뀌고, 우리의 일상이 모든 면에서 진화가 진행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바뀔 건데, 그럼 우리의 삶을 담는 그릇은 뭐냐고 본다면 도시죠. 우리의 삶과 산업을 담는 거는 그릇은 도시란 말이죠. 그럼 4차 산업은 어디에 담길 것이냐? 그것을 스마트 시티다 라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개념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4차 산업혁명을 담는 그릇으로서 스마트 시티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북한 경제 개발에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생각을 한다면 북한은 어떨까 예측을 해본다면, 여기 노동신문 일면에 있었던 걸 따온 건데, 여기 보시면 싱가포르의 그 북미 정상회담 가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이 하루 전에 싱가포르 시내 둘러보면서 마리나 베이 샌즈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서, 아, 듣던 바대로 깨끗하고 참 선진화된 도시라서 우리도 이거를 배우고 싶다, 이 앞선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런 언급도 했었고, 4월 20일 날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경제축제와 현대화 정보과 과학을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경제건설에 생력을 집중하겠다, 이런 걸 계속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북한 뭐 그렇지 뭐 조금씩 달라지나 이러는데, 북한 학자들이 생각하는 바는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완전한 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밝히기도 하고 있고, 여러 면에서 지금 뭐 평양 정상회담이라든지 그때 영상을 보면 과거의 그 구호들이 완전히 바뀌면서 과학과 교육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과학을 통한 첨단 기술을 통한 경제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의 공연 보셨지만, 지난번 평양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15만 군중을 대상으로 연설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남북한의 공동의 평화 번영을 얘기했을 때 15만 군중이 박수를 막 쳤단 말이죠. 그들이 보통 군중이 아니고 평양에서도 선발된 엘리트 층을 뽑아왔을 거죠. 왜냐하면 1호 행사라고,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한 행사에 아무나 또 시간 남는 애들 모여 이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런 그 엘리트 계층 15만 명을 대상으로 얘기했었고, 관중들이 좀 멈칫하다가 박수를 막 쳤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게 뭐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간에 협상 좀 해보다가 잘 안 돼서 나 다시 핵 개발할 거야 라는 얘기를 국제사회에서는 당연히 못하겠지만, 해도 엄청난 제재를 받겠지만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도 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거죠.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이제 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죠. 북한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해놓고 나 이제 다시 핵 개발할 거야, 이런 말이 통하지가 않고, 이제 북한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경제 성장을 빠른 속도로 이루지 않으면 북한 정권에도 이거는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북한이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첨단 산업에 대한 열망이 있으리라고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여기 뭐 기자분들 많이 계시니까
많이 보셨던 영상일 수 있는데 한번 뭐 다시 한번 보시죠. 이 그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보여줬다는 그런 영상인데요. 7 billion people inhabit planet Earth. Of those alive today, only a small number will leave a lasting impact. And only the very few will make decisions or take actions that renew their homeland and change the course of history. History may appear to repeat itself for generations. Cycles that never seem to end. There have been times of relative peace and times of great tension. While this cycle repeats, the light of prosperity and innovation has burned bright for most of the world. History is always evolving, and there comes a time when only a few are called upon to make a difference. But the question is, what difference will the few make? The past doesn't have to be the future. Out of the darkness can come the light, and the light of hope can burn bright. What if a people that share a common and rich heritage can find a common future? Their story is well known, but what will be their sequel? Destiny Pictures presents a story of opportunity, a new story, a new beginning, one of peace, 2 men, 2 leaders, 1 destiny. A story about a special moment in time when a man is presented with 1 chance that may never be repeated. What will he choose? To show vision and leadership? Or not? There can only be 2 results. One of moving back. Or one of moving forward. A new world can begin today. One of friendship, respect, and goodwill. Be part of that world, where the doors of opportunity are ready to be opened. Investment from around the world, where you can have medical breakthroughs, an abundance of resources, innovative technology, and new discoveries. What if? Can history be changed? Will the world embrace this change? And when could this moment in history begin? It comes down to a choice. On this day, in this time, at this moment, the world will be watching, listening, anticipating, hoping. Will this leader choose to advance his country and be part of a new world? Be the hero of his people? Will he shake the hand of peace and enjoy prosperity like he has never seen? A great life or more isolation? Which path will be chosen? Featuring President Donald Trump and Chairman Kim Jong-un in a meeting to remake history, to shine in the sun. 1 moment, 1 choice. What if? The future remains to be written. 네, 이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데 재밌지 않습니까? 이거 마치 뭐 부동산 분양할 때 역시 트럼프. 트럼프가 이제 여기 보면 뭐 two leaders, one destiny, 너랑 나랑 같은 배를 탔다, 이제 잘해보자, 이런 걸 이제 얘기하려고 이제 보여줬다고 하는데, 이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 헤어지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 70분 동안 기자회견하러 가는 기자회견장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난데없이 이제 막 나오는 거죠. 한국어 버전 나오고 영어 나오는데, 좀 그걸 보면서 이게 뭔지 설명도 안 하고 막 틀어주니까
한국어도 약간 어눌하고 표현도 약간 우리랑 좀 다르고 이게 뭐지? 북한에서 만든 건가? 결국은 이제 그 백악관에서 만들어서 틀어준 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북한이 불 꺼져 있던 인공위성 영상이 나오다가 불이 막 켜지고 또 발전된 모습을 합성해가지고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거나 북미 간에 잘 해결되면 여러 가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첨단 기술을 사용한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에 몇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적어놨는데 이거를 다 훑고 가기 좀 시간이 그러니까 뭐 제가 블록체인 얘기도 했었고요. 뭐 이렇게 상상을 나를 폈었는데 제가 놀랐던 건 책이 내고 얼마 안 돼가지고 북한발 뉴스로 북한이 10월 초에 평양에서 블록체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빠르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뉴스는 못 들어봤는데 뭐 그런 식으로 북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뭐 고속철도라든지 도로철도망 연결되면 정말 큰 변화가 있겠죠. 지금 중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게 이미 시속 350km가 넘었고 뭐 여러 가지 앞선 기술을 생각해 보면 미래에는 그야말로 이제 물리적 거리는 뛰어넘는 그런 변화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동북아의 지리경제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면서 한반도가 유라시아의 중심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경제개발구 중에서도 첨단 기술을 육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하긴 너무 어려운데 여러 문제로 북한에서 오히려 먼저 이런 첨단 기술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시나리오들을 이제 좀 책 서두에 이렇게 넣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독자들이 볼 때 딱딱한 내용을 잘 이게 이해가 가기 위해서는 미래에 좀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프롤로그에 넣었던 내용인데요. 요 페이지 하나를 제가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흔히 북한에도 스마트시티를 건설할 수 있을까? 또는 우리가 하듯이 첨단 기술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걸 뛰어넘어서 저는 오히려 북한이 더 유리하다. 북한에 하는 게 더 좋다. 한반도 경제권의 관점에서 그러한 시각에서 논의를 디벨롭해보고 생각을 할수록 그런 쪽으로 생각을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단기간에는 정치적 통일을 못하겠지만 그리고 단기간에는 해서도 안 되겠지만 수통일이나 이런 걸 해서는 또 남북이 공동 번영하기보다는 같이 망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해야 되는 것은 평화적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남북한의 격차를 완화하는 모델을 가고 정치적 통일은 먼 미래에 해야겠지만 그걸 전제로 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투자는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일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그랬을 때 한국에는 지금 도시의 인프라들이 많이 발전돼 있잖아요. 기술 발전은 그걸 더 앞서가지만 매번 발전되는 기술을 계속 업데이트 시키기 위해서는 이 도시 인프라를 해체하고 계속 업데이트 이게 얼마나 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신 시스템만 보더라도 우리 5G 기술은 이미 개발돼서 다 테스트 마쳤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4G에 워낙 많이 투자가 돼 있고 4G 인프라가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 기술, 첨단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단 투자자 입장에서도 4G에서 투자 수익을 다 뽑고 난 다음에 5G는 각 그 회사들이 우리도 5G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용도로 충분히 사용하고 선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술을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북한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시 인프라도 미비하고 평양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새롭게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첨단 기술을 적용하는 게 남북한을 연결시키는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유리하다는 거죠. 그럼 북한이 열리면 사실은 3G, 4G 막 망 더 구축하려고 할 필요도 없이 바로 5G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그게 더 효용성이 크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뭐 북한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정치체제 특성상 이런 건 다 아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도로를 내려고 그러면 토지 수용하고 보상하고 이게 얼마나 힘든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근데 북한에는 오히려 뭐 주민들 이주해서 대체 부지를 주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신도시를 건설하는 데 유리하고, 또 건설 비용도 우리에 비해서 3분의 1이면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시장과 산업의 기득권에 저항이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 원격 교육, 원격 의료와 같은 첨단 시스템을 하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 선생님들, 교사분들, 또 택시를 자율주행차로 한다면 당장 지금 카카오 택시 때문에 저렇게 강원에서 시위가 있는데, 이런 걸 뛰어넘어서 신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우리가 북한에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게 있고요. 또 도시를 봤을 때 우리는 사업성을 항상 우선해야 되지 않습니까? 토지를 비싼 값에 수용해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려면 고가의 아파트로 분양해야지만 되는 거죠. 송도 신도시 같은 거 아주 멋있지만 젊은이들이 가서 젊은 벤처라든지 가서 하기에는 주거가 너무 비싸가지고 또 못 가는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문제도 있겠지만, 그랬을 때 북한이라는 곳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상적인 도시 모델, 우리가 판교 분당 신도시 상가 지역 가보면 상가를 개별적으로 용지 분양하면 그 토지 소유자가 용적률 최대로 뽑아서 임대 수익률을 최대로 해야 되니까 뭐 박스형으로 멋이 없는 건물이 나오고, 이상적인 어떤 우리 도시의 삶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이 시장 논리에서 벌어지는데, 우리 중국 가보시면 중국 베이징이나 상해 가면 올림픽이라든지 엑스포를 거치면서 국제적인 디자이너들이 용적률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이상적인 설계를 가능하게 하니까 북한의 이상적인 스마트 시티 모델을 건설하는 것이 오히려 더 가능하지 않겠는가, 더 용이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한반도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더 효용 가치가 높다. 그래서 북한에서 운영해보고 여기서 또 우리가 교훈이 있으면 그런 에러를 수정한 거를 다음 단계에 더 선진화된 스마트시티를 이제 한국에서 만들고, 그러면서 서로 교차해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더 유용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한국의 경제적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이제 삼성전자 3월까지 공부를 했었지만 베트남 하노이에 그 스마트폰 공장이 있는데 16만 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전체 GDP의 20%가 되고 베트남이 해외에 수출하는 그 수출 금액의 4분의 1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의 그 경제 규모가 북한보다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그 공장이 만약에 북한에 있다면은 북한의 GDP가 3.8배가 증가. 단순해버려요. 몇 프로 성장이 아니고 3.8배. 물론 북한이 공식적으로 GDP를 발표를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유엔의 추정치고요. 한국은행 추정치는 이거보다 한 2배 높습니다. 뭐 그래도 한 2배가 단숨에 뛰는 거죠. 이런 우리가 포텐셜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 공장을 지금 당장 옮길 수는 없지만 한국 경제가 북한과 협력할 때 여러 가지 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얘기고, 저는 개성공단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면 뭐 베트남 같은 모델이라고 보는데, 개성공단 협력 모델은 남북한 경제협력이 재개되면 빨리 가동해서 해야 되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협력 사례고 남북한의 상호 보완적인 장점을 결합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지속 가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중국에도 스마트 팩토리가 들어오고 있고 10년 후에는 아마 중국이 앞장서가지고 스마트 제조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럼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이 그렇게 변하는데 우리는 한반도에는 바느질, 북한 노동력을 바느질 시키면서 우리가 한반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선 재계에서 개성공단 모델을 활성화시키는 게 당연히 필요하고, 북한 주민의 소득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면서 한국의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당장 필요하고 빨리 그 재개해야 될 모델이긴 하지만 미래에도 계속 지속가능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성장 동력을 심기 위해서는 지식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 측면에서 남북한 경력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델을 생각하고 있을까? 재미있는 게 싱가포르, 아까도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재미있지 않습니까?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거의 뭐 잘 사는 북한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옛날에 신입사원 시절에
싱가포르 가가지고 이제 삼성물산에서 가서 일할 때 보면은 그 관광버스 있잖아요. 가이드가 타고 한 사람이 더 타요. 요즘에는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가이드가 더 타서 모니터링 요원이 타는 거예요. 무슨 가이드가 좀 부정적인 정도의 부정적인 얘기 할까봐. 그리고 교회 가보면은 교회에 모니터링 요원이 있어요. 설교를 이상하게 할까봐. 그리고 길 가다가 뭐 패싸움이 나거나 좀 싸움이 다툼이 나를 보면 어느샌가 어디선가 그 사법경찰들이 뛰어나와서 진압을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는 철저하게 전체주의적으로 감시하고 있고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있고 그 사실은 계층을 다 나눠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람들마다 주민들을 그런 나라인데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잖아요. 공무원들 아주 우대해주고 공무원들 비리 저지르면 가차없이 그냥 엄중 처벌하고 대신에 상당히 그 우대해주고 옛날에 이런 뉴스도 나왔었어요. 뭐 호주겐지 영국겐지 누구 10대 소년이 그 차에다가 스프레이를 막 낙서하고 하다가 걸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싱가포르에서는 뭘 했냐면 얘를 태형이라는 형벌을 부여했는데 곤장을 치는 거거든요. 곤장인데 우리나라 곤장하고 다르다 그러는데 뭐 힌지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스핀을 걸어서 치면은 살점이 날아가고 막 이런 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형을 하니까 뭐 서구 국가 난리 났어요. 뭐 이건 어떻게 청소년 인권을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뭐 영국, 미국 뭐 대통령도 나서가지고 싱가포르 그러면 안 된다 했는데 결국 그때 이광희 수상된지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 나라거든요, 싱가포르이. 그런 나라인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싱가포르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겠어요. 아, 내가 중앙집권적인 그런 정치 시스템을 유지하면서도 선진화된 경제로서 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의 모델이 있구나. 아주 모범적인 모델이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조선 익스체인지라는 그런 NGO가 싱가포르에 있는데 거기에 북한 관료들을 보내가지고 경제, 시장 경제 교육, 자본주의 교육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북한이 아닌 거죠. 우리가 예전에 이제 경협할 때 보면 북한이 이거 뭐 말도 안 통하고 계약도 모르고 말이야. 이거 전혀 얘기도 안 되는 복잡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리 경협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북한도 많이 배우고 있고 또 스웨덴에서도 이제 베트남 같은 곳에다가 불러가지고 북한의 관료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왔었고 또 예측하기로는 그런 교육받은 선진 시스템을 교육받은 그 자문그룹, 젊은 자문그룹이 김정은 옆에서 전략적인 자문을 해주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TV에 보면은 이제 뭐 화면에 나오는 아주 뭐 별 달고 훈장단 이런 고위 관료가 전략을 하기보다는 실제로 젊은 엘리트 자문그룹이 전략을 자문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옛날과는 너무 더 다른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고 또 북한의 모델 중에 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게 중국 심천은 등소평이 과거 30몇 년 전에 경제특구 중심으로 이 특정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개방을 시켰는데 과거에는 임가공 시작했죠. 개성공단 같이. 그리고 이제 전자산업의 기지로서 우리 잘 아는 애플 아이폰의 공장이 폭스콘 공장이 전부 심천에 있죠. 수십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이제는 제조의 허브일 뿐만 아니라 벤처 생태계가 거기서 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가장 잘 돌아가는 벤처 생태계가 심천에 커 있고 거기서는 전자제품 프로토타입 아이디어를 가지고 스케치해가지고 주면 3일이나 일주일 만에 시제품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3개월 걸려야 되는데 모든 부품과 서플라이 체인이 다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모든 전자제품 가지고 시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 경쟁력. DJI라는 우리 드론 세계 시장 점유율 70, 80% 되는 회사도 중국에서 자생하는 거죠. 이런 모델을 보면 중국의 그런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해서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거. 또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의 위협이 안 되게 특정 지역을 경제특구 개발구로 지정해서 한정해서 한다면 이런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또는 이런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심천이 발전하는데 30년이 걸렸다면 과거 중국 정말 바닥으로부터 30년 걸린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한국이 있고 한국이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고 있고 우리는 10년 안에 북한을 심천이 30년 넘게 걸렸던 걸 우리는 10년 내로 개성과 해주로 그렇게 바꿔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 중소도시 네트워크를 유진 광역경제권은 이제 기존 대도시, 산업혁명의 대도시 모델을 극복하는 그런 대안으로서 생각해봤고요. 그랬을 때 중심 허브 도시와 주변 중소도시 간의 네트워크를 펼쳐보는 아이디어를 저는 8개의 광역경제권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구성을 해봤는데 여기 빨간적으로 표시된 것들이 이제 북한의 5개의 경제특구와 22개의 경제개발구의 지점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벨트 형태로 묶어가지고 이제 개발해보면 어떨까라는 제안인데 여기 이제 지형도가 안 나왔지만 한반도의 지형상 동고서저이면서 대부분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해안이나 강변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유인하고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한반도가 이제 남북이 연결된다는 것은 단순히 남북한의 연결이 아니라 우리 한국, 남한이 섬나라 같이 고립돼 있다가 유라시아 대륙 경제와 연결이 되는 핏줄이 연결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랬을 때 무슨 전환이 일어나냐면 유라시아 대륙의 대륙 세력과 태평양, 미국, 일본의 해양 세력을 연결하는 교두보가 된다는 거죠, 한반도가. 대륙 네트워크와 해양 네트워크를 서로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항구, 항만 네트워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선, 주요 거점 항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각 광역경제권, 이 벨트들 중에 하나가 충분히 하나 이상의 거점 항만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항만 네트워크가 더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설명 못 드리고 몇 가지만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북한이 제안한 경제개발과 특구하고 연계하고 거점 항만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육상 네트워크와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반도의 광역 경제권을 설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뭐 5개 경제 특구라든지 또 22개의 이제 경제 개발구를 합쳐서 27개가 되는데 북한이 각각의 특색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어떤 거는 공업개발구, 관광개발구, 농업개발구, 수출가공구 이런 특색 있게 다 해놨고 주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남북한 협력에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북한의 장점은 뭐 지하자원, 관광자원, 지경학적인 변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들이고 북한의 지하자원 가치도 여러 차례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뭐 그 8개 중에 하나의 케이스 중에 하나가 단천 지역이 이제 뭐 강물이 아주 매장량이 많다고 보는데 그러면 단천 지역과 이 자원개발과 부품 소재 클러스터를 연동시켜서 우리 IT 산업에 쓰이는 히토류를 활용해서 단지 광물캐가지고 보통 배 실어다가 딴 나라로 팔아먹는데 그게 아니라 이 주변을 스마트시티 자원개발해서 부품 소재 클러스터로까지 확대시켜서 이 지역을 산업을 육성시킬 필요가 있고 추가로 백두산, 개마고원의 이런 수려한 자연환경과 동해안의 그런 해변을 활용해서 관광산업, 휴양산업까지 연결하면 어떠냐.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가 IT 산업이고 나파밸리가 뭐 와인 농업이라든지 관광이라면 이질적인 이런 산업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한반도에 있어서도 이런 자원개발, 부품 소재 산업과 관광, 휴양 산업을 뭐 접목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재밌지 않겠느냐. 뭐 하나의 사례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남북한의 협력이 가장 용이하게 집중될 수 있는 지역 하나를 제시한다면 해주와 개성, 인천을 잇는 이런 삼각벨트가 될 텐데 지금은 한강 하구에 해병대가 주둔하고 있고 철조망이 있어요. 근데 이걸 다 걷어내게 되면은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던 심천, 광동성의 주장 삼각주를 뛰어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교동도, 강화도, 뭐 군포를 이동결하는 다리 몇 개만 하면 이 지역이 해주, 개성 그리고 인천공항의 물 거점을 삼각축으로 연결하는 한반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경의선이 일로 파주를 지나지 않습니까? 기존 경의선이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고 막 파주 닦아보르고 이러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남북한 연결하는 대동맥이 약하죠. 동쪽으로 가면 완전히 태백산맥 험준한 산악이고 그랬을 때 유라시아로부터 컨테이너를 실은 60대 컨테이너를 물고 기차가 들어와가지고 용산역, 서울역 도심을 지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외곽으로 인천공항이라든지 한반도의 외곽으로
돌려서 공격할 필요가 있고, 이 지역은 그야말로 홍콩과 심천을 뛰어넘는 지역으로 탈바꿈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주와 개성의 산업벨트를 남북한의 협력의 핵심 지역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국 주정 삼각주가 보면 홍콩 자본이 심천에 투자해서 심천 경제특구를 개발했고, 이제는 심천을 뛰어넘어서 광저우, 광동성의 여러 도시들이 이뤄서 그레이터 베이 에리어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지역의 인구가 우리 한국 전체와 비슷하고, 이 지역만 따졌을 때 GDP가 한국 전체 규모랑 비슷한 정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지금 고속철 광저우와 심천과 홍콩을 잇는 고속철이 얼마 전에 개통됐고, 바다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도 개통이 됩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한번 비교해보면, 홍콩이 그렇게 확대 발전한 모델을, 우리는 개성으로부터 시작된 모델을 북한 전체, 개성, 해주, 평양, 남북까지 확대해서 이렇게 우리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한번 한반도에도 이런 모델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것 같고요. 한반도 수도, 이거는 이제 제가 4년 전에 낸 책이 서울평양 메가시티인데, 그때 이제 이 서울평양 연결하는 지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만들자, 네트워크 경제권으로 만들자, 이 지역이 성장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뿐만 아니고 이제 한반도 전체는 아주 작은 땅덩어리거든요.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미국이나 중국을 봤을 때 해안 도시라고 하면, 그 해안으로부터 인근의 도시는 해안 도시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반도 전역이 해안 도시인 거예요. 사실은 한두 시간이면 다 할 정도니까. 그래서 여기에 발전된 파급 효과가 한반도 전역으로 금방 확산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는 그런 비교를 할 게 아니라, 그런 지역 격차를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발전이 한반도 전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목포와 부산이 지금 한국 남한을 연결하는 핵심 항구였다면 이제는 완전히 바뀌는 거죠. 동부가, 그리고 유라시아 대륙에 접속하는 관문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동남아의 관광객, 일본의 관광객들이 부산항이나 목포항으로 와가지고 KTX 타고 서울 찍고 평양 찍고 모스크바 가고 베이징 가고 유럽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한국의 관문이 아니라 이제 유라시아의 관문으로서 완전히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게 이제 뭐 4년 전 나왔던 책이고, 남북한의 협력을 저는 생각할 때, 이건 이제 4년 전에 그 보수정부 시절에 책을 내면서 제 목적이 보수 쪽과 진보를 다 설득해야 되겠다. 경제협력의 포텐셜이라는 관점에서 설득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거 어떻게 설득할까? 머리를 짜내다가 심지어 생명체의 유기적 통합, 세포 융합이 이루어지는 이스트 효모의 그 유기적 통합에서 찾아보자. 라고 해서 이제 끌어들인 모델인데, 생명체라는 게 가장 유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체가 하는 걸 우리 따라보자. 인위적으로 하지 말고. 그랬을 때 생명체가 둘이 하나로 세포로 합쳐지는 경우에 세포벽이 분해되고 접합관이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펑션들이 이제 세포질들이 합쳐지고, 맨 마지막에 핵이 하나로, 두 개의 핵이 하나 합쳐지거든요. 그러니까 남북한도 마찬가지다. 정치적으로 무리하게 우리가 하나를 뭐 흡수와 통일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처음에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로 인프라를 통해서 정보와 물류와 에너지가 오고 갈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그 기능적인 상호 보완적인 더 유리한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경제협력이 활성화되는 게 세포질 융합 단계이고, 제일 마지막 단계 가서 제도적이고 정치적 통합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게 가장 유기적이고 효율적이고 자연스러운 통합이다. 세포 생명체가 하듯이 남북한도 해보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제시를 했었죠. 그랬을 때 뭐 철도의 중요성, 도로의 중요성 다 아실 테고요. 뭐 여러 가지 인프라를 연결하는 모델도 있었고, 2015년에 중국 고속철이 신우주 건너편 단둥, 나진선봉 건너편의 푼춘까지도 다 개통이 됐습니다. 2015년 가을에. 개통되자마자 저는 이제 그 구경하러 바로 기차 타고 여기를 돌아갔는데, 봤더니 뭐 이미 중국이 10여 년 만에 세계 최고의 고속철 기술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최장거리거든요. 중국 그 내륙을 4중 4행으로 거미줄같이 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기술력. 여기 보시면
이 동네에 가면 겨울에 영하 4, 50도, 이쪽에 가면 여름에 영상 4, 50도, 100도 차이가 나는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술력을, 버티는 기술력을 중국이 개발해 왔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고요, 빠르고요. 이게 이제 1등석, 요게 이제 2등석, 4열이 있고, 3등석이 3열, 2열에서 5열이 있는데, 여기도 좌석 편하네요. KTX보다 이게 더 넓습니다. 사실. 궤도는 똑같아요. 표준궤인데, 우리는 떼제베 모델을 써가지고, 이게 이제 차체가 좀 작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큰 차체가 커서 5열이 있고, 이래도 이제 편안합니다. 이게. 그래서 소음도 아주 없고요. 뭐 350km까지 가고,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뭐 역사 같은 데도 보면은 공항보다 더 크게 해놨고, 여기 푼춘역 보시면 전 세계 다른 나라 역이 한글이 먼저 써 있는데, 푼춘역, 그 다음에 중국어죠. 여기 이제 러시아도 써 있고, 이 지역은 북중러 3개국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간판이라든지 안내문이 그 한글, 중국어, 러시아가 다 공용으로 쓰이는데, 그렇다고 해도 중국어가 먼저 오는데 보통 여기는 훈춘역 이렇게 딱 앞에 딱 써 있는 거죠. 한글이 제일 앞에 오는 역사에 우리가 지금 기차 타고 못 가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죠? 이런 상황, 우리만 섬나라예요, 사실은. 여기 저는 3년 전에 유라시아 친선특급이라고 코엘레이라고 외교부가 하는 행사에 하고 가서 이제 20여일 동안 저기 베를린까지 타고 갔었는데, 가보면 북한 노동자들도 이미 이 유라시아 횡단을 해가지고 뭐 러시아로도 일하러 가고 몽골로도 갑니다. 그리고 유럽의 관광객들이 관광하러 와요. 거기 저는 또 2년 전에도 한번 가봤더니 저 스웨덴 커플이 기차 타고 모스크바 기차 타고 몽골 와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간다 그러고, 저는 또 여기서 심양에서 단둥 가는 기차를 탔더니 어떤 외국인은 자기는 단둥 가서 몇 박 하고 북한으로 이제 관광 들어간다는 거예요. 관광 여행사하고 패키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껏해야 심양 공항에서 고속도로 타고 이제 단둥 가가지고 며칠 압록강 대교는 잘 있는지, 뭐 해관 준비는 잘 됐는지, 이거 이제 동향 좀 보러 모니터를 가는데 그들은 이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만 지금 섬나라인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연결한다는 것은 북한 퍼주기고 뭐고 아니라, 이미 우리는 통일 비용이라는 걸 얘기를 하면 안 돼요. 통일 비용은 이제 저는 흡수 통일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면서 흡수 통일을 하다 보니까 서독이 세금 걷어서 동독을 지원해야 됐죠. 그래서 비용이 초래됐는데, 어떤 비용이 썼냐면 그 통일 비용의 50% 이상이 동독 주민에 대한 소득 보전에 쓰였다고 해요. 소득 보전하고 복지를 같은 수준을 맞춰줘야 되니까, 한 나라가 어느 날 갑자기 돼버렸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세금 가지고 책임지느라고 50%를 거기다 썼고, 실제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하는 데는 12%밖에 안 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통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흡수통일하면 망하거든요. 남도 망하고 북도 망하는 길이죠. 갑자기 흡수통일하면 엄청난 사회 혼란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버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한 집에 아버지가 둘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정치 권력이 둘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우리 평화롭게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거죠.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일 비용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은. 그러면 추가로 드는 비용은 뭐냐? 기업들은 자기가 이익되면 가서 비즈니스하고 아니면 아닌 거고, 완전히 그 사업에 놀려서 접근하면 되고, 그랬을 때 여기를 연결하는 대동맥은 우리가 기업들이 할 수 없으니까 철도 도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비용은 뭐라고 보냐면 저는 유라시아 대륙경제 접속 비용인 거죠. 우리 섬나라 입장에서 북한 땅 통과해가지고 그렇게 봐야지, 이 북한에 뭘 도와준다? 이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남한이 유라시아 대륙경제에 연결되는 접속 비용으로 생각하고,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고 우리 자신에 대한 투자고 우리의 살 길인 거죠. 지금 일본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해저턴을 뚫어가지고 한반도 연결하겠다고 막 나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 역할이 줄어들까봐 거부하고 있고, 돈을 반반씩 일본은 대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의 이익이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퍼주기라고, 4대강에도 그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이 비용은 정말 얼마나 남는 장사가 되겠어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게 되니까 더 이상 통일 비용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는 흡수 통일에 기반했을 때 통일 비용을 얘기하는 거지 통일 비용은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비용을 쓰면 된다는 생각이고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는 여러 가지 경제 벨트를 얘기한 그림인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항상 해봤습니다. 우리 일기예보를 보면 여기 나만 딱 끊어가지고 서울 날씨 몇 도고요, 부산 날씨 몇 도고, 제주도 기껏해야 제주도 날씨까지 보여주잖아요. 근데 출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유럽 가보세요. 얼마나 넓은 땅덩어리를 일기예보를 해주나요? 그리고 뭐 미국에서 유럽도 날씨 안내해주고 그러잖아요. 우리 최소한 9시 뉴스 일기예보는 이 정도는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나와바리가 이 정도면 우리 앞마당인 거죠. 이 정도는 한반도는. 왜냐하면 부산에서 기차 타고 오후에 하얼빈 가서 미팅하고 저녁 약속해야 되는데 내가 우산을 가져가야 될지 옷을 뭐로 입어야 될지 몇 도를 해야 될지 그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시절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무슨 좀 사업 좀 한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은 최소한 동북아는 우리 앞마당 시장으로서 생각하고 제품을 개발하든지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았었는데 우리가 미스터 선샤인 보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섬나라에 갇혀가지고 이걸 하루빨리 극복해서 우리의 관점을 이제는 이 정도는 우리 앞마당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때가 빨리 와야 되겠다.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실제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미 하고 있는 게 여기 모스크바라든지 유럽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왜냐면 여기서 조립을 해야 돼요. 그래야 EU의 관세 혜택을 받고 하죠. 완제품을 가지고 들어가면 엄청나게 관세를 매깁니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게 CKD라고 해서 컴플릿 넉다운, 이거 완제품 조립 현지에서 다 부품 조달해가지고 하는 거고, SKD 세미 넉다운 방식은 부품을 가져다가 거기서 조립만 하는 그런 공정. 또는 완제품을 가지고 이 세금을 다 다르게 매겨요. 완제품 가서 팔면 완전히 세금 엄청 때리는 거예요. 왜냐? 자국에서의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고용 창출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 세계가 자업을 가지고 경쟁하니까 컴플레이트 녹다운을 해라, 여기 와서 해라, 아니면 SKD 세미 녹다운이라도 조립이라도 해라 라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세계 각국에 공장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가 있죠. 여기 공장이 있는데요, 여기가 부품 소재 공장이 없어요. 조달이 안 돼요. 현지에서 서플라이 체인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국이나 중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가져다가 배를 실어가지고 인도양을 건너가지고 스웨즈 운하를 거쳐서 지중해를 거쳐서 유럽에 가서 함부르크에 가서 중간에 한번 정박해가지고 기름도 넣고 가서 상트페테르부르크 가가지고 상트에서 모스크바까지 육로로 가서 모스크바 인근 깔루가 공장에서 조립을 해서 판단 말이죠. 그게 50여일 가까이 걸리는 경로를 가지고 있어요. 컨테이너 40피트 컨테이너 하나는 한 3,000불 정도의 그 해운을 비용하면서. 근데 이 육로로 갔을 때, 육로는 부산항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항해가지고 시베리아 횡단철도 태우는 방법이 있고, 중국에서 대련항을 통해서 중국철도 타고 다시 시베리아 횡단으로 갈아타가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일로 가면 18일 만에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용은 뭐 좀 비슷합니다. 비용은 해상이 오히려 좀 더 싸요. 철도가 조금 더 비싸고. 그렇지만 이 물류 비용을 따지고 여러 가지 보험 처리, 재고 비용, 야적장 비용 따지면 오히려 철도가 더 유리한 거예요. 이거는 사업에 있어서는 리드타임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거거든요. 제품이 지금 주기가 저쪽에서 잘 팔리고 있어. 잘 팔고 있는데 빨리 보내야 돼. 근데 50일 이후에 이걸 간다면 시장 기회를 다 놓치는 거죠. 거꾸로 저기 재고가 너무 많이 돌아. 그래서 여기서 실어가지면 안 되는데 이미 엄청난 물량을 실어가지고 보냈어요. 가고 있어요. 백도 못해요. 그럼 거기에 가가지고 엄청난 재고, 야적장, 창고 비용 뭐 이런 거 다 부담해야 되는 거죠.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비싼 해상 비용이지만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해서 이걸 하고 있대. 일주일에 2번씩 기차를 50여 대 컨테이너 차량을 실어가지고 보내고 있어요. 한국연대가. 근데 그게 지금 그런데 여기 가다 보면 뭐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갈아타고 대련항에서 갈아타고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할 때 이제 뭐 또 바퀴 갈아 끼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18일 걸리는데
여객은 블라디보스톡에서 지금 이쪽에 가는 데까지 여객은 쭉 가면 한 7일밖에 안 걸리거든요. 러시아는 이 구간도 고속화시켜서 3, 4일 만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는 북한을 뚫으면 이렇게 배로 싣고 또 갈아 싣고 하는 거 없이 너무도 효율적으로 이 경로를 활용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물류의 대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본에서 부산항으로 실어 가져와가지고 우리 한국을 통해 가지고 유럽을 연결하는 물류망에 우리가 관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지리 경제학적인 가능성 관점에서 말씀드렸고, 평양 얘기 잠깐 조금 더 이제 드리겠습니다. 평양이 사실은 상당히 이상적인 사회주의 도시로 개발이 됐는데 6.25 전쟁 때 완전히 그냥 엄청난 폭격을 통해 가지고 건물 하나 남김없이 다 쑥대밭이 됐거든요.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권 비동맹권이 이렇게 펀딩을 해줘가지고 재건을 하는데, 그때 상당히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 이념을 반영하려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풍부한 공원 녹지, 지구단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이때 참 웃겼던 게, 여기 53년의 문건을 보면 인구 집중시키는 대도시 모델이라는 것은 18세기, 19세기 하던 낡은 자본주의 방법이기 때문에 도시의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소도시 형태를 여러 곳에 건설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옳고 그르고 나서 북한의 도시가 상당히 여러 개, 우리 남한에 비해서는 좀 분산돼 있어요. 이런 특성을 잘 활용해서 중소도시 네트워크로 좀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제 도시 사진도 우리가 봤지만 2012년에 창정거리, 2015년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가 최근에 2017년에 개발돼서, 여기 보시면 건물 신경 써서 지었잖아요. 김정은이 상당히 건축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공부할 때 800GB 분량이 되는 그런 건축 디자인 자료를 가져다가 설계하는 데다가 공부하라고 줬대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건설 자재 대학을 건축 종합대학으로 승격시키면서 그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이런 건설 설계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신선한 아이디어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이제 주도적으로 시키고,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겉으로 이렇게 번지를 하는데 안에 인테리어 형편 없고 이때 자재도 딸리고 하니까 경제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전기도 없어서 엘리베이터도 잘 시간대도 운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는 꽤 인테리어도 잘 갖춰져 있고, 우리나라에 비하면 형편없겠지만 중국에서 자재 가져다가 꽤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합니다. 과거와는 다르게.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게, 우리나라 따지면 지금 타워팰리스 인기 좀 떨어졌지만 타워팰리스 같은 그 지역 고층 주상복합 지역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를 김일성 종합대학 교육자들한테 많이 줬는데, 얘기 들어보면 김일성 종합대학 교수님들이 훌륭한 아주 최고의 대학이지만 거기 졸업생들 중에서도 그래도 좀 더 이런 사람들은 저기 돈 벌러 간대요. 아주 돈 많이 벌고 그런 데로 빠져나가고, 조금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제 교수진을 한대요. 이렇게. 왜냐면 공급이 별로 그렇게 교육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걸 하고 있어서 노총각도 많답니다. 교수들이 김성종합대학에. 근데 이거를 집 한 채씩을 다 이 교수들한테, 교육자들한테 다 나눠줬대요. 갑자기 총각의 시가 말랐대요. 갑자기 혼사가 막 들어오고 장가 못 가던. 참 웃기는 거죠. 북한도 참 이게 상당히 너무 그런 상황이고, 이 돈주라는 신흥 자본가 계층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다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과거에는 이렇게 장사해서 돈 벌거나 장마당에서 돈 벌거나 저기 사채놀이 해가지고 돈 벌거나 이런 사람들을 김정일 시대에는 이거 숨겨가지고 있었어요. 돈을. 왜냐하면 돈 어디서 많이 벌었다고 하면 추궁하는 거죠. 너 어디서 이거를 불법적으로 해서 벌었냐 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그 자금 출처를 묻지 않는답니다. 묻지 않고 금융권으로 흡수하려고 하고, 예금하게 하고, 외화계좌도 쳐서 예금하게 하고, 심지어 이런 아파트 개발할 때 여기 사유재 상권이 없으니까 토지 이용권만 부여해가지고 돈주들이 모여가지고 파이낸싱이죠. 우리로 따지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모여서 여기 개발하겠다 해가지고 하면 아파트 분양해가지고 돈주들이 모여서 아파트 10%는 나라에 주고, 또 10%는 거기도 이제 나라인데
국가 유공자격들한테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국가에 뭐 기여를 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런 아파트 10%, 국가에 주는 거 10%, 그래서 20%를 떼어주고, 뭐 200세대 지었다 그러면 이제 20%니까 40세대를 거의 떼어주고 80%를 그냥 돈주들이 자기가 팔아먹고 분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땅이 없는데, 자기 땅도 없는데 건설비용만 가지고 그 자기 80%를 자기가 그냥 팔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지어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엄청나죠. 우리는 토지 비용 자체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근데 북한 정부 입장에서 따지면 북한 정부가 자기가 스스로 파이낸싱 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데 돈주들의 돈이 모여가지고 땅을 제공해줘서 주거를 개선시킬 수 있다면은 이제 나쁘지 않은 모델이라고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델이라고. 북한이 하여튼 많이 변화하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평양의 기존 모습을 잘 살리면서도 어떻게 전환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아이디어를 내봤는데, 여기가 보면은 평양이 이게 대동강이 이렇게 S자로 흐르고 있고요, 대동강이. 그 다음에 여기 요 지류가 이제 이게 보통강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이 지역이 옛날 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인데, 우리 유럽의 성 보면은 해자라고 도랑판 거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침략을 못하게 하는 해자. 여기는 자연스럽게 해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물로 이렇게 둘러싸인. 요 지역이 이제 평양성이 있었던 지역인데, 완전히 초토화돼 버렸죠, 이 지역이 완전히. 그런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강과 철도로 이렇게 분절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연결해보는 아이디어, 이런 생각. 그리고 상징적 공간을 활용하고, 또 낙후된 시설이나 화력발전소 이런 것들을 영국의 테이트 모던 갤러리 같이 이렇게 바꿔보면 어떠냐. 그래서 이 강의 산책로를 조성하고, 기존 철도를 우리 연남동 경의선 숲길 같이 지하하고 공원 만들고, 화력발전소도 재개발하고, 다리도 보행자교도 신설하고, 또 대학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에 대학로 조성하고, 그 대사관들이 밀집된 지역에 국제문화거리 이태원 같이 조성해가지고 이렇게 명소를 만들고, 거기를 올레길 같이 이렇게 한번 하는 것도 어떠냐, 이런 제안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중국의 관료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제 북한이 개방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그래서 근데 한국과 미국이 선점하기 전에 중국 기업들이 준비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중국 기업보다 한국, 미국 기업한테 선점당할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하고, 또 짐 로저스라는 이제 투자자는 항상 북한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얘기했던 분이긴 한데, 여기가 사실상의 통일이 3, 4년 안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런 전망. 이게 맞고 틀립을 떠나서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고 군사적 재치가 해소되고 상당한 수준의 경제협력과 교류가 가능한 사실상의 통일이 빠른 시일 내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엄청난 대전환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우리가 기존의 관점을 가지고 남북한 경제협력을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관점의 전환이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우리 세대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가 당장 내년 내후년에 북한에 출장 가서 비자 내고 출장 가서 사업을 해볼 수도 있고 벤처를 찾아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삶에 큰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지화된 북한에 우리 마음대로 그림 그리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기존의 흡수통일 관점에서 그래왔었어요.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거를 컨트롤한다는 생각해서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게 아닌 거죠. 판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미 간에 정치적으로 협의가 되면 우리는 사실은 냉정히 말해서 원 오브 댐인 거예요.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는 여러 자본 중에서 원 오브 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책 타이틀 그 소제목 중에 뭐가 있냐면, 북한이 주도하고 남한은 지원이라는 챕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북한이 주도하고 우리가 도와주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원 오브 댐으로 가면 안 되죠. 우리는 북한을 설득해야 되는 게,
그래도 우리 미래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장 우호적인 파트너로서의 우리의 역할과에 대해서 설득을 할 필요가 있고, 다른 국제자본은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최단기간에 돈 걸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우리 IMF 때도 보면은 뭐 론스타 들어와가지고 싸게 부동산 사가지고 몇 배 튀겨가지고 가는 이런 식으로 국가의 기간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나만이 가장 우호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랬을 때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체계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 남북한 공동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원오브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북한의 경제 개발을 컨트롤하는, 경제 개발의 전략을 결정하는 컨트롤 타워에 그 거버넌스 시스템에 나만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 정책 결정자라든지 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남북한이 같이 마스터 플랜을 짜고, 그거에 따라서 핵심적인 국가 기반 산업은 아무한테나 투자받지 말고 남북한의 긴밀한 협력하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외자 유치를 받아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그런 플랜이 짜 가지고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건데 우리가 뭐 혼자 주장해서 될 일은 아니고, 지금부터 그 거버넌스 체계를 갖춰가기 위해서 북한을 설득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서로 아이디어 단계부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발전 법적인 대비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완전히 전환될 거기 때문에 현재 북한법을 또 잘 안다고 되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우선은 볼 필요가 있는 거는 경제특구개발부가 특별한 법으로 컨트롤하게 돼 있거든요. 특히 북한이 파격적으로 개발부에 있어서는 외자가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여지를 뒀어요. 그러니까 특정 개발부에 특정 자본이 들어와서 한다면은 상당히 많은 권한까지도 위임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법적인 절차를 이제 규정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중국의 소주 공업단지를 보면 공서평이 이광열 수상하고 처음에 협의를 하면서 싱가포르 시스템을 가지고 소주 공단을 개발하게 했거든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하려면 자본 너희들 와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할 것 같아요. 옛날에 사실 신호주 개발할 때 양빈이라는 네덜란드 국적의 중국인을 해서 판을 펼쳐보고 카지노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양빈이 이제 중국 정부로부터 체포되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무산된 적이 있었는데, 그부터 하면 그 특구와 개발부에 대한 특별한 법률부터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스마트시티 추진 과정에서는 저는 정말 스마트시티의 개념도 많고 어떤 기술을 해야 될지 단계도 너무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먼저 이루어질 것은 우리가 남북한 간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포럼의 장, 컨퍼런스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한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협의할 수 있는, 북한에도 우리의 개념과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다양한 것을 그들과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우선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중국의 흉한 도시 이런 거 참, 중국은 이제 뭐 지혜 도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혜청시 이래가지고 이제 나오고 하는데, 여시제가 사실은 그 스마트시티 중국에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 2, 3, 4일 날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서 미래도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보냐면, 기존 갖춰진 도시를 개조하는 거 쉽지 않다. 결국은 이런 완전한 새로운 시스템을 이상적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새로 떠오르는 신도시 또는 북한의 도시가 하나의 이상적인 테스트베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맞는 말씀이고, 그랬을 때 국제자본으로부터 중요한 기반 산업이 이렇게 함부로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간의 준비, 사실은 이게 참 여러 분야에서 이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북한을.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각 분야가 알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 구상을 먼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열리면 우리가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북한에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정말 각 분야 업계별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미리 준비하는 게 북한한테 제시해주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주장 삼각주의 그 정치 권력 이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은 주장 삼각도 재밌는 게
홍콩이 영국 명일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30년 전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앙 집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초국경적인 경제협력으로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때는 정말 서로 왕래도 막 불편하고 더 지금보다 그럴 때 홍콩 자본이 심천에 투자한 거예요. 홍콩 자본이 심천 투자해가지고 거기에 인가공 산업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교류가 되는데 지금은 판이 바뀌어가지고 심천이 커지고 광동성 전체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이제는 거꾸로 광동성 경제가 홍콩을 먹여 살리고 있거든요. 홍콩은 지금 서비스 산업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역전이 되는 상황인데 그 시초는 정치 권력이 달랐을 때부터 시작을 했었고 우리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정말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의 경제 전략을 개발 전략을 하는 컨트롤 타워. 그래서 남북한 공동의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고 싱가포르에는 EDB라는 그런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있는데 이런 모델을 북한도 알고 있을 테니까 EDB에는 사실은 민간 그 회사 대표들도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도 그런 중앙 집권적인 컨트롤 타워를 만들었을 때 한국의 전문가라든지 한국의 기업인이라든지 참여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혹시 홍콩 심천 사이에 그 거버넌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혹은 해외의 다른 여타의 사례에서 그런 서로 다른 정치 권력 사이에 거버넌스, 공동의 거버넌스 그런 사례가 있는지까지 제가 알기로는 네. 심천은 심천이 경제 특구로 이렇게 돼서 철조망이 이렇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지역이 이제 확대돼가지고 더 넓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개념을 뭐라고 보냐면 심천 홍콩간 협력으로 보지 않았던 거죠. 심천이 경제특구고 심천에 들어오는 해외 자본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근데 거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주로 화교 자본들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홍콩도 들어갔고 싱가포르도 들어갔을 텐데 자본의 하나로 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늦게 해석을 할 때 홍콩과 심천 간의 그런 긴밀한 네트워크 경제가 위치도 가깝기 때문에 하나의 경제권으로서 하루에 60만 명이 출퇴근하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현상을 보았을 때 하나의 경제권으로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사실은 해주와 개성이 육성이 된다면 물론 남북한의 공동협의회에서 보다 효과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 플렉시블한 그 바탕이 되는 해주와 개성의 역할을 규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교류하는 거잖아요. 서로 윈윈이 되는 비즈니스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홍콩과 심천이 교류했듯이 우리도 할 수 있다. 물론 더 진화된 상태로 간다면 이 지역이 그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인 뭐 프리패스를 가진다든지 뭐 교통카드도 같이 쓴다든지 뭐 이렇게까지 발전하면 좋겠지만 그 전이라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체계를 충분히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다른 상태부터 시작해서 점점 발전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지금은 이제 일국양제로 이제 중국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죠. 두 개 다른 시스템이긴 하지만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완전히 분절된 상태에서 교류를 협력을 하다가 격차가 완화되고 서로 비슷해지면은 나중에 점점 시스템적으로 통합되게 가는 과정이 거쳐지는 거죠. 아까 세포 융합을 보여드렸듯이 처음에는 인프라 연결해가지고 교류하고 비자 내가지고 물건 팔고 서로 윈윈하면서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굳이 하나의 시스템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기능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뭐냐면은 생산을 여기서 하는 게 더 유리하네? 북한에서 하는 게 유리하네? 이건 생산을 북한에서 해서 남한에 팔아먹는 게 유리하네? 그러면 그 펑션들이 옮겨가고 이거는 북한에서 괜히 해봤자 효율이 떨어지네?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한 거 공급해야 되겠네? 이러면 서로 낭비되는 중복되는 것들을 서로 구조조정을 할 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 이거는 시스템이 달라도 이루어지는 거. 경제적인 파이프라인만 연결되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제도적인 통합이 이루어질 때는 정말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초반부터 거버넌스 체계를 협의하는 거버넌스 체계부터 갖추기 시작하면 더욱더 좋겠죠. 그리고 당연히 남북한 전체를 봤을 때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가서 북한이 자칫 잘못하면 경험이 없는 북한이 국제자본한테 노출돼서 괜히 정말 이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남북한이 미래 한반도에서 뭐가 가장 좋을지를 협의하는 그런 거버넌스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배우나 재미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거 알고 이제 협교 마시냐
협곡, 아니 그 우리 지리에서 배운 게 뭐가 있는데 추가령 네. 구조곡을 활용해가지고 지리적인 걸 저도 재밌게 봤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철도망이 되게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핵심 지역이 서울, 평양, 원산이 삼각축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삼각축이 한반도의 이제 허리이자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원산을 지금 북한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원산을 정말 한반도의 싱가포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 원산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 그리고 관광뿐만 아니고 여러 면에서 잠재력이 있고, 그쪽이 열리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거기서 바로 닿을 수 있죠. 옛날에 만경호도 원산에서 일본으로 왔다 갔다 했듯이 이 지역이 핵심 지역이 되고, 사실 일본이, 이거는 뭐 예측이지만 일본이 전후 대상금 가지고 북한에 투자한다면 원산 일대에 일본 공업단지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제안은 일본 측에서는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거절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황이 좋아지면 그 원산이 핵심이 될 테고 평양, 서울이 삼각축으로 이렇게 한반도의 허리를 펴는데, 이 지역은 고속철도망으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원산에서 배를 타고 와가지고 거기서 물론 물길을 통해서 통과하면 좋겠지만, 한반도가 사실은 이게 작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하가 필요한 거는 돌아갔을 때 너무 낭비가 되는 곳을 운하를 파야 되는데,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너무 이게 작단 말이죠. 돌아가든지 아니면 철도로 원산에서 평양이나 서울 고속철망을 연결해가지고 하면 그게 더 물류망에 있어서는 상당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존 도시계획도 하여튼 뭐 북한에 대한 그런 입장을 생각해서 거버넌스를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고, 북한의 계획,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의 계획, 스마트시티 북한의 계획이 있는데, 이건 뭐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북한과 협의하고 북한한테 우리의 스마트시티의 장점, 새로운 도시계획의 장점을 설득해 나가면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유일력이 스마트시티가 생기면 많이 생긴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죠. 우리가 지능화가 되면 우리 지식 노동자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정말 어떤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일자리 정책을 잘해서 해결할 수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트렌드고 인류 사회 전체의 문제고, 그런데 저는 오히려 북한에서는 그런 문제가 당분간 앞으로 수십 년 동안은 적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가 일대 대전환이 일어나니까, 지리경제학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니까 여기서는 사람들이 더 모이고 더 일자리가 생기고 더 이쪽에 유통이 활발해지고 새로운 잡들이 생기는 지역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북한의 스마트시티가 돼가지고 시스템이 생진화돼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아닌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더라도 그런 남은 인력이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게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는 이런 남북한 경제협력이 세계 어느 나라도 갖지 못한 그런 잠재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자리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정말 한 30년 후에 어떻게 될 거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그때는 인류 전체의 숙제가 되는 거죠. 인공지능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들은 그건 또 다른 문제, 북한만의 문제는 아닌데, 오히려 남북한 협력은 더 혹이다. 유일력 걱정할 필요 없이 새로운 기회가 너무도 더 몇 배로 창출될 것이라고, 각 지자체들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접경지역은 접경지역대로 인천시, 경기도도 관심 있고, 심지어 제가 엊그제는 부산 가서 부산시장 참석하는 정책 포럼 갔다 왔는데, 부산도 이제 지정학적 대전환이 일어나니까 부산도 스마트시티를 하고 있고, 북한과의 스마트시티 협력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보기 시작했고, 전국에서 다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다 산업이 다 다릅니다. 특성이 다 다르고, 그래서 각 다른 분야에서 남북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책에는 제가 자세히 써놨는데 이 지역의 협력 주체가 다 남한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여기는 북중 간의 협력이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이쪽은 낮은 준하선은 북중 러의 삼국 협력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지역들이죠. 이미. 그러니까 여기는 뭐 사실은 우리가 가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주도 못할 수 있는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두산 요거는 새롭게 제가 구성해 본 건데 뭐 백두산 관광이야 그렇다 치지만 단촌의 이 자원은 뭐 미국을 포함해서 열강들이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열리면 여기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독일계 에너지 광물 회사와 농업 회사가 들어갔다고 되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에서 네, 추측으로는 AG 독일 AG와 미국 카길이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뭐 그러니까 당연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평양, 남포 뭐 핵심이죠. 핵심이고 여기는 첨단 기술 개발구하고 뭐 수출 가공국까지도 북한이 이미 지정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이 지역은 핵심으로 될 수밖에 없고 또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개성 해주 평양은 남북한에 가장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되는 거고 원산 이미 개발하고 있고요. 이미 전 분야에서 다 되고 있는 지역이고 엄청난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개성이 이미 됐고 해주를 확장하다는 얘기고 사실은 이 지역이 뭐 선거 아니라 이미 되고 있고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 그리고 어느 국가와 할 거냐 이런 게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 제 생각에는 이 서울 평양 중심으로 협력을 집중하고 원산 쪽은 뭐 우리도 해야 되겠지만 해외 자본 미국이나 일본도 되게 관심이 많을 것 같고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원 마련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제 책에는 상당한 부분을 할애를 해서 써놨습니다. 재원 마련 부분은. 근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아까 저는 통일 비용이 없다는 게 흡수통일이 아니면 통일 비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돈은 들어가죠. 한 3단계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이익이 나면은 가서 비즈니스 하는 거는 이건 돈이 안 들죠. 그냥 이익 되는 가고 아니면 아니고 우리가 뭐 러시아 가서 중국 가서 비즈니스 하는 개념으로 따지면 돼요. 그리고 국가 대동맥을 연결하는 이런 것들은 막대한 자본이 투자되는데 기업들이 엄두를 못 내죠. 이런 거는 제가 여기서 북한 개발은행 가칭, 뭐 북한에서 만든 조선개발은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책에다 써놨는데 이거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여기에 국제기구들의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뭐 월드뱅크라든지 ADB라든지 아시아개발은행이라든지를 엮을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들이 개별적으로 여기 와서 뭐 ADB는 여기 투자하고 월드뱅크는 여기 투자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는 우리의 거버넌스 차원에서도 투자의 플랫폼을 하나를 가질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이 옛날에 개도국 발전할 때 산업은행이 그런 역할을 비슷하게 했는데 산업은행이 있으면 ADB 차관을 받아서 산업은행이 그 돈을 가지고 한국 개발 정책을 선출했었거든요. ADB 차관 아파트라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에 가보면 거기가 ADB가 돈 빌려준 걸로 지은 아파트 뭐 이런 건데 북한도 북한 개발은행 플랫폼을 통해서 국제 금융 자본이라든지 해외 자본을 투자를 가지고 하면 좋겠다. 그럴 때 그 거버넌스에 북한 개발은행의 거버넌스에 의사결정 구조에 남한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선 참여하고 지분 구조를 확보하고 추가로 해외 자본들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게 그 자본 구조를 가져갈 필요가 있고 나머지 남는 게 뭐냐면은 대동맥은 그렇게 해결하더라도 이 지역에 보면 그 부분적인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일일이 국가가 다 해줄 수 없거든요. 실핏줄은 대동맥을 연결한다 해도 실핏줄도 연결해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그랬을 때 저는 대기업의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 뭐 단촌을 하나 개발하는 사업권을 확보를 했다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항만 인프라라든지 광산으로부터 항구로 연결하는 철도라든지 이런 거 개보수하는 거를 대기업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그 투자하는 시점과 뽑아내는 시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익은 있는 거죠. 이걸 하기만 하면 이익은 있는. 그러면은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주체가 투자를 하고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패키지 딜을 만들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이 딜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투자 시점에 투자한 애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권을 일정 기간 사업권 우선권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 있는데 그걸 개별 기업들한테만 맡겨놔서는 이거는 내가 들어가려더니 인프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걸 내가 발전소도 지을 수 없고 뭐가 안 돼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포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엮여주기 위해서 패키지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컨소시엄을 형성한다든지 이래서 투자 대 그 이익을 얻는 시점이 다르더라도 그거를 어느 정도 국가가 그걸 보완해주는 역할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의 돈이 우리가 세금 넣어서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염려하는 이유는 사실상 뭐냐면 우리 사고라는 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고가 자유롭지 않거든요. 우리는 미디어와 제한된 정보망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거에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몇 명이 말해주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냥 따라가는 건데 우리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 실제로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그거를 폄하하고 그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온갖 미디어를 통해서 부정적인 면을 부각했는데 거기 그 중에 하나가 통일 비용을 과다하게 부풀렸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나 살기도 어려운데 이건 뭐 세금을 더 내야 돼? 통일 비용을 인당 얼마 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안 들어가면 국제자본이 들어가는 거고 인프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머리를 짜내가지고 우리가 헤게모니를 가지면서 외국 자본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열심히 구상하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맥커리 아시죠? 맥커리 뱅크. 얘네 인프라스트럭처 공항, 철도 막 다 사들이는 거예요. 인천공항도 살라고 막 그리고 9호선. 9호선도 했다가 이제 박원순 시장이 더 비싼 값 주고 가져왔잖아요. 그거는 한 번 깔아놓으면 수십 년간을 그냥 엄청나게 고가의 그 통행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한 번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공항, 우리 인천공항도 넘어갈 뻔했잖아요. 그 국가 기관 산업망을 그렇게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관여하고, 근데 우리 돈으로 다 하긴 부담스러우니 우리가 컨트롤 타워가 되면서도 국제자본 활용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향을 머리를 짜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버넌스 구축이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 책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패키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이런 모세혈관에 해당되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할 수 있을지 그런 얘기를 좀 더 설명해놨습니다. 그리고 경제자문 각 분야의 전문가를 뽑아야 되겠죠. 각 분야의 정말 훌륭한 분들과 각 분야의 뭐 정책연구소도 있고 한두 사람이 돼서는 안 될. 저는 단장은 누구? 한두 사람은 아니고 통일 비용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 경제 접속 비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섬나라로서 섬나라를 탈피하는 그 비용이다. 그래서 북한이 오히려 경로를 빌려주는 거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미래는 뭐 우리가 하나의 경제권이겠죠.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그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이 어떻게 중심이 돼야 될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예요. 사실상 효율성으로 따지면 중국이 자금력도 있고요. 사실 이 정도 고속철도는 중국이 뚝딱하고 그냥 싹 밀고 들어와 버립니다. 그 넓은 국토를 4종 4행으로 고속철을 깔았는데 저 신장 위구르까지 완전 사람 안 사는 동네까지 깔았는데 이 정도는 이 신우주에서 평양까지 200km, 평양에서 서울까지 200km, 400km는 그냥 중국은 열어만 줘 내가 밀고 내려올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북한하고 해가지고 우리랑 하자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이 내려오면 중국 시스템으로 다 만들어 볼 거란 말이에요. 그 교통 체계라든지 전력 체계라든지 이런 거가 물론 열차는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각에서 봐야 된다. 우리가 안 가면 중국이 위에서부터 밀고 내려올 거다라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부분을 인식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미디어가 너무 파워풀한 것 같아요. 미디어의 그런 영향력이 지금도 있는데 이거를 한 사람 두 사람 빨리 깨닫고 이 변화하는 북한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